선거가 끝나면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12.3 이후 무너진 신뢰가 가격을 다시 찾는 겁니까?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가 하루 더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인은 왜 코스피를 팔면서 코스닥은 담았을까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는 악재입니까? 아니면 환율 방어의 고육지책입니까? 오늘은 표면에서 동기에서 결과로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보셔야 해요. 시장은 선거 결과보다 신뢰의 복구 가능성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게 오늘 흐름의 작은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누가 일부러 선거 프레임 뒤에 숨기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국은행 쪽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투자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내년 초까지 3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이 돌았고 그 순간 주식시장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성장주는 할인율이 커지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가던 돈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금리입니까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만 움직였다면 이야기는 간단했을 겁니다. 정말 간단했을까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있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보수주류 매체는 대개 한 줄로 정리합니다. 정치 불확실성의 외국인 이탈. 참 편한 문장입니다. 김어준 씨라면 여기서 한마디 하겠죠. 잠깐만요. 그럼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돈은 누가 설명합니까? 5월부터 외국인 자금은 코스닥 쪽으로 조용히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을 줄이고 덜 오른 코스닥에서 다음 가격을 찾는 움직임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탈출이라기보다 자리 바꾸기입니다. 극장에서 불이 꺼졌다고 모두가 나간 게 아니라 앞줄에서 뒷줄로 옮겨 앉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자리 바꾸기가 시작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환율이 있습니다. 원화 환율이 400원 초반대로 올라가면 한국 시장은 두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깎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선택지 축소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만 먼저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그 틈으로 달러가 강해집니다. 지난해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아쉬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날지 모르는데 소화기를 먼저 창고에 넣어둔 격이죠. 물론 말은 쉽습니다. 정책은 늘 당시의 압력 속에서 결정됩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 뒤늦게 환율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비용을 누가 정치 책임이 아니라 단순 시장 소음으로 포장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이란 전쟁 변수도 여기에 붙습니다.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 유가가 내려가다가 다시 튑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버팁니다. 물가가 버티면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밀리면 강달러가 유지되고 강달러는 다시 원화 환율을 밀어올립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전쟁, 유가, 물가, 미국 금리, 달러, 원화, 한국 금리, 그리고 한국 증시입니다. 한강의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한 명인데 뒤에서 미는 손은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식 해설은 이 복잡한 손들을 지우고 선거 이후 불확실성 하나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는 시청자와 제목만 보는 독자는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강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날에도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버텼고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노조 리스크가 1차로 정리되면서 가장 크게 눌렀던 불확실성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AI 모멘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올라왔고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처럼 보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강했습니다. 메모리가 꺾였다는 말이 설 자리가 좁아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달려간 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도 뒤늦은 재평가가 붙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앞차가 떠난 줄 알았는데
뒷차 엔진이 이제야 제대로 걸린 셈입니다. 근데 이 엔진은 단순 기대입니까? 실적이 받치는 구조입니까? AI 쪽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다시 강한 흐름을 보였고, 엔트로픽 상장 소식은 오픈 AI보다 빠르다는 기대까지 얹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CNS, SK텔레콤 같은 이름들이 같이 묶였습니다. 원래 갈 수 있던 종목에 트리거가 붙은 겁니다. 여기에 GTC 타이페이, 젠슨 황방안, 네이버와 LG, 현대차, 두산, SK그룹 수장들의 회동 가능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삼겹 살집 예약했다고 산업정책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기획재정부가 메뉴판부터 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상징을 가격으로 번역합니다. 누가 젠슨 황과 같은 테이블에 앉느냐가 곧 AI, 공급망의 힌트처럼 소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을 정치가 어떻게 이용하려 들까요? 여기서 첫 번째, 가짜 답이 등장합니다. 선거 이후라서 흔들렸다. 정치 이벤트가 끝났으니 투자자들이 불안해졌다. 국민의힘 강경파와 보수주류 매체가 좋아할 만한 설명입니다. 이 프레임이면 책임은 간단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들어오니 시장이 걱정한다.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잠깐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장 초반 하락이 있었고 외국인이 팔았고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왔으니까요. 겉으로는 설명이 맞아 보입니다. 마치 광해의 가짜 왕자처럼 모양은 왕자인데 실제 권력의 무게는 다른 곳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너무 깔끔할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착한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선거 하루 때문에 전쟁 유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선거 하루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게 아닙니다. 선거 하루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줄이면서 코스닥을 담는 복합 포지션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시도 이후 한국 시장은 어떤 신뢰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까? 검찰 카르텔과 국민의힘 강경파가 책임을 덮으려 할수록 조중동 보수 매체가 정치 프레임으로 시장을 가릴수록 투자자는 더 차갑게 묻습니다. 이 나라의 제도는 예측 가능한가? 산업정책은 흔들리지 않는가? 환율 방어는 가능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정치 불안의 소음을 뚫고 갈 수 있는가? 다음 층은 여기서 열립니다. 보이는 건 주가인데 실제로 가격이 매겨지는 건 신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유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미국 물가가 버팁니다. 물가가 버티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말로는 열어두면서도 실제 버튼은 누르지 못합니다. 미국 금리가 멈춰 있으면 달러는 강해지고 달러가 강하면 원화는 흔들립니다. 그 순간 한국은행은 투자 시장을 살릴지 환율을 방어할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화면에는 삼성전자 빨간불이 떠 있는데 실제 조종석에는 전쟁과 육아와 달러가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조종석을 시청자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국은행의 동기를 봐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온 건 주식시장 좀 눌러야겠다는 단순한 심술이 아닙니다. 원화 환율이 1,400권 초반대로 밀리면 수입 물가가 먼저 흔들리고 에너지와 원자재를 달러로 사오는 기업들이 비용 압박을 받습니다. 대기업은 환해지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결제일이 올 때마다 손익계산서가 바뀝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은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한국 자산은 할인받고 국내 주식은 금리 부담 때문에 또 할인받습니다. 할인마트도 아니고 국가자산이 이중 할인 코너로 밀리면 누가 웃습니까? 외국인의 움직임은 더 냉정합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판다고 해서 한국을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5월부터 코스닥으로 들어온 자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미 오른 코스피 대형주는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성장주를 담는 포지션 조정입니다. 이때 외국인이 손에 들고 있는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금리 인하가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는 점. 둘째, AI와 반도체 수요는 아직 식지 않았다는 점. 셋째, 한국 정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제도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지 아직 가격이 덜 매겨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외국인은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예측 가능성을 같이 샀거나 파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주류 매체는 왜 이 세 번째 가격표를 잘 보여주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강경파와 검찰 카르텔의 이해관계도 여기서 겹칩니다. 시장이 환율, 금리,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의 방향이 복잡해집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시도 이후 제도 신뢰가 훼손됐고 그 비용이 환율 프리미엄과 투자자 불안으로 돌아왔다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선거 이후 불안으로 좁히면 편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을 던지고 구조적 훼손의 원인은 지워집니다. 김어준식으로 말하면 이거 이상하죠. 불을 지른 사람은 빠지고 그 소화기 든 사람만 왜 늦게 왔냐고 묻는 구조예요. 이 프레임 전환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입니까? 조중동 보수 매체도 동기가 분명합니다. 환율이 왜 뛰었는지, 한미금리 격차가 왜 부담이 됐는지, 미국과 이란 전쟁이 유가를 통해 한국 증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면 독자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 12.3을 그냥 지난 정치 사건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헤드라인은 자꾸 감정으로 갑니다. 선거 후 불안, 외국인 이탈, 정책 우려. 제목은 세 글자, 네 글자로 끝나는데 돈의 경로는 훨씬 깁니다. 여러분은 제목만 보는 독자가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권력의 동선을 보는 시청자잖아요. 딱 보면 이상이잖아요. 그럼 다음 숫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반도체 쪽으로 내려가 보면 동기는 더 선명해집니다. 삼성전자는 노조 리스크가 1차로 가라앉은 뒤 시장이 다시 실적과 점유율을 보게 된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HBM 공개 뉴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상승, 메모리 가격 기대, 엔비디아 강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상승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 패권을 선점했고 영업이익률 76%, 순이익률 63%라는 숫자가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선행 PER이 여전히 낮게 평가된다는 말까지 나오니 투자자는 단기 조정을 추세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바닥에 매트를 깔아둔 겁니다. 주가가 넘어져도 맨바닥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매트는 누가 깔았습니까? 여기서 또 다른 행위자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와 젠슨 황입니다. GTC 타이페이와 방한 기대감은 단순한 유명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말하면 로봇, 자동차, 통신, 데이터 센터, 전력, 메모리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네이버가 6만 장, 정부와 삼성, SK 현대차가 각각 5만 장 수준으로 GPU 확보 이야기에 묶였다는 상징도 시장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GPU를 받았느냐가 곧 누가 AI 생태계의 다음 좌석에 앉느냐로 번역됩니다. 물론 삼겹살집 해동 한 번으로 산업혁명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실보다 불판을 먼저 예약했겠죠. 그러나 시장은 상징을 먼저 사고 실적이 따라오는지 나중에 확인합니다. 이 순서가 정치에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놓인 과제는 여기서 더 무겁습니다. 시장은 박수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환율 방어, 금리 경로, 반도체, 세액공제, 전력망, 용인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노동 리스크, 그리고 검찰발 사법 불확실성까지 한꺼번에 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실패했다는 식의 단순 프레임은 현실을 가립니다. 실제로는 12.3 이후 훼손된 제도 신뢰를 복구하면서 동시에 미국 금리와 전쟁 유가와 AI 공급망까지 상대해야 하는 구조적 압박입니다. 봉준호 영화의 지하실처럼 겉으로는 삼성전자주가 하나가 보이지만 아래층에는 환율, 사법 리스크, 내란 책임, 산업 패권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관객이 계단을 내려가면 장르가 바뀌듯 시장도 한층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누가 감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정치의 체온입니다. 400원대 환율은 단순한 전광판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한국을 얼마나 안정적인 제도로 보는지, 외국인이 원화를 얼마나 믿는지,
기업이 내년 계약을 얼마나 자신 있게 잡는지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체온이 36.5도면 일상입니다. 38도를 넘으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수 주류 매체는 자꾸 체온계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높게 나오냐고 말하면서 열을 만든 감염원은 묻지 않습니다. 12.3비 상계엄의 내란 시도, 그 이후 책임 회피, 검찰 카르텔의 방어전, 국민의힘 강경파의 정치적 소음이 제도 신뢰를 깎아먹었다면 그 비용은 결국 환율과 금리와 주가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체온을 낮추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처음 질문은 선거가 끝나면 시장이 흔들리는지였습니다. 6월 선거 휴장 직후 목요일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문제는 선거 다음 날의 빨간불과 파란불이 아닙니다. 12.3 이후 한국 시장이 다시 신뢰를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선거는 달력의 사건이지만 신뢰는 대차 대조표의 사건입니다. 하루 흔들림은 지나가지만 제도 신뢰의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누가 이겼나가 아닙니다. 누가 이 나라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나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다음 층, 즉 결과의 층이 열립니다. 이제 결과의 층으로 올라오면 판돈이 작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은 단순한 테마 순환이 아닙니다. AI 공급망이 한국을 다시 핵심 제조 기지로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HBM 메모리 데이터 센터, 전력망, 패키징, 로봇, 자동차까지 한 줄로 묶이면 한 기업의 주가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가격표 위에 정치 리스크가 다시 붙으면 가장 먼저 맞는 쪽은 개인 투자자와 중소협력사입니다. 환율이 400권 초반에서 버티고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 3차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 부품을 달러로 들여오는 중소기업은 2분기와 3분기 원가표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대출을 안고 버티는 자영업자와 가게도 금리 한 번에 월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부담은 결국 임금, 고용, 소비로 내려갑니다. 주식 계좌의 흔들림이 몇 주 뒤 카드 매출과 공장 가동률로 내려오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도 완전히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6%, 순이익률 63%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삼성전자가 HBM와 메모리 회복 기대를 받는다고 해도 시장은 실적만 사지 않습니다. 실적에 붙는 할인율을 같이 삽니다. 내년 물량 30%가 선계약으로 잡혀 있다는 기대가 있어도 제도 신뢰가 흔들리면 그 계약의 가치는 낮은 배수로 평가됩니다.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익을 내고도 미국 기업은 20배를 받고 한국 기업은 8배나 10배 묶이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모습입니다. 공장 안에서는 세계 최고급 칩을 만들고 정치 뉴스에서는 아직도 12.3내란 시도의 책임을 흐리는 장면이 같이 흘러나오는 나라를 시장은 어떻게 가격에 넣겠습니까? 국민연금과 장기 투자자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오르면 지수는 버팁니다. 하지만 환율 불안과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붙으면 장기 자금은 같은 주식을 사도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그 차이는 하루 호가창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가총액 수십조 원 단위에서는 국민의 노후 자산과 기업의 투자 여력으로 바뀝니다. 네이버 6만 장, 정부와 삼성, SK 현대차의 5만 장 GPU 이야기가 상징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은 장난감 배분이 아니라 다음 3년의 생산성 배분입니다. 이 배분에서 신뢰 할인까지 안고 출발하면 같은 장비를 들여와도 더 비싼 자본 비용을 냅니다. 늦어진 투자 한 분기는 다음 수주전의 출발선을 뒤로 밀어냅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요구되는 것도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주가를 올리겠다는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질서입니다. 환율 방어, 금리 경로, 반도체 전력망, 용인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검찰발 사법 불확실성, 그리고 12.3 책임 규명까지 하나의 정책 패키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끊기면 시장은 다시 불안을 가격에 넣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강경파와 검찰 카르텔이 책임 회피를 계속하고 조중동 보수 매체가 선거 탓 헤드라인으로 구조를 덮으면
단기적으로는 정치 공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원화와 금리와 투자 배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보수 주류 매체가 다 보여주지 않는 이 비용의 경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건 진영의 응원이 아니라 숫자의 추적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다음 국면은 더 차갑습니다. 6월 중순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신호를 분명히 주지 못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유가를 다시 밀어올리면 한국 시장은 두 갈래 압박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AI 슈퍼사이클 기대를 끌고 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환율과 금리가 그 기대의 배수를 깎습니다. 코스닥으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도 신뢰 회복이 늦어지면 언제든 다시 단기 매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육골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말은 상승만의 예고가 아닙니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도철 단배는 앞으로 가지만 균열 난배는 물부터 찹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려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한강의 다리를 다시 건너는 시장은 단순히 반도체 랠리라는 불빛을 보고 걷는 게 아닙니다. 뒤에는 12.3의 그림자가 있고 앞에는 AI 산업 패권의 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하루 선거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도 신뢰를 복구할 수 있는가? 책임을 책임이라 부를 수 있는가? 산업 정책을 정치 소음에서 떼어낼 수 있는가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가격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12.3의 책임을 덮으려는 낡은 권력의 신뢰 할인까지 함께 떠안을 것입니까?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 주십시오.